7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모론일 수 있고요, 픽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공용 방송이니까. 아시겠죠? 언젠가 순도 100%를 언급드릴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여기는 공용 방송이니까 픽션이고 음모론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잠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빌 게이츠,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다음번 팬데믹, 다음번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지구가 많이 아프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전과 좀 말이 다르죠? 이상기후도 많이 이상하고요. 여러모로 지구가 아픈 것을 많이 감지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지각판이나 지진이나 여러가지 해수면의 온도나 기타 등등 모든 것에서 예전 같지는 않죠. 인류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끝없는 탐욕을 위해서, 끝이 없는 그 탐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고로 지구는 많이 망가졌죠.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였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왜 메타버스라는 놈이 나왔고, 물론 여기에 금융 시스템의 성장 한계와 부채에 대한 한계와 모든 수명 또한 다 했죠. 이것과 또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이유로 이것 또한 중심축이겠죠. 왜 이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지, 메타로. 그리고 여기에 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는지, 대량 생산 천세를 끝내가고 실제 실물 경제 파일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문명의 자산을 왜 메타와 디지털로 옮기려고 하는지, 왜 통제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구도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코인 시장도 코인 시장만 보면 크게 볼 줄 있어야, 큰 판을 볼 수 있어야 그 코인 시장 자체도 잘 보이겠죠. 그쵸? 매크로 경제와 따로 놀지가 않습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니까.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전 세계 200개 국가, 1만 1000여 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이들이 움직여나는 문명이 모여서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빌 게이츠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감염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코로나 감염은 혈액에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피부세포, 피부 껍질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거기서 감염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원천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해요. 감기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기는 면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면역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요, 후천성 면역, 즉 혈액에서 담당을 합니다. 혈액의 림프구에서 담당을 하죠. 그 중에 항체라는 놈 알고 계시죠? 우리가 건강검진 가게 되면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가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없으시니까 A형 간염 그 주사를 좀 맞으세요. 항체가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감이나 이런 거 호흡기 통한 감염은 우리가 면역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백신을 맞습니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백신의 역할이 있겠죠. 방송이니까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백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제가 공용 방송이니까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픽션일 수 있고 음모론이에요. 제가 틀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왜 빌 게이츠 이분이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다라고 대중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제2의 팬데믹이 다시 온다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함께 다시 한번 재택근무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그쵸? 다시 한번 통제가 되는 세상이 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으로 가겠죠. 그리고 디지털 경제는 땡겨오겠죠. 그러면서 메타의 세상이 열리겠죠. 코인 세상은 본격적으로 열려나가겠죠. 실물 경제와 디지털의 공존하는 시대에서 실물 경제 파이는 축소가 되면서 디지털, 메타의 세상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켜나가겠죠. 그리고 왜 그들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옮겨 나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구 입장에선 사람이 바이러스이다. 이것 또한 인지하셔야 돼요. 지구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이러스이다. 이 한정된 자원 공간 안에서 인구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고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생산을 하고 미친 듯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집안에 가보시면 놀고 있는 옷장이나 신발이나,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혼자 사는데도 엄청나게 나와요. 페트병 모으잖아요.
그게 엄청난 환경 오해입니다. 일회용 물티슈 장난이 아니죠? 저 혼자 생산하는 게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79억 명이죠. 80억 명에 육박한, 이게 지금도 생산하면서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이러스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한계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말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빌 게이츠 이분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인 친구이다. 자,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빌 게이츠 시진핑 면담, 중국 백신 연구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방문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mRNA, 즉 메신저 리보엑스한 백신 연구기관에 5년간 5천만 달러, 우리 돈 63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이요, mRNA 백신입니다. mRNA,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메신저 RNA입니다. 어렵게 포장되어 있지만 되게 쉬워요. RNA는요, DNA, 유전자의 복사본이에요. DNA는 설계도죠. 우리 몸의 설계도. 이게 복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복사가 세 가지 종류를 거쳐요. 메신저는요, 설계도 복사본이고요. 그리고 리보산 RNA가 있어요. rRNA, 그리고 tRNA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RNA.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얘가 이동을 합니다. 막 이동을 해. 세포가, 이게 인간이요,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이게 확장을 하면 조직 검사를 받잖아요. 우리가 조직, 이게 확장을 하면 기관이 되죠. 기관이 확장하면 기관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사람이 되죠. 이 세포가 확장을 하면서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 설계도를 막 갖다 줘요. 다른 세포에게.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이 필요한지, 장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인지, 또는 신경 조직에 필요한 아미노산인지, 또는 뼈에 관련된 아미노산인지 요거 갖고 와. 이 설계도를 가지고, 그래서 오장육부에 관련된 이 설계도가 있을 것이고요. 이 설계도를 움직일 수 있는 트랜스퍼 RNA, 이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보솜 RNA는 이 설계도와 아미노산을 갖고 오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얘는 그것을 합성해내는 대량 공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mRNA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전자의 설계본이겠죠. 요거를 우리는 백신으로 맞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겠죠? 그쵸? 경제, 금융, 산업, 역사, 바이오 모든 부분에서 저는 R&D, 리딩 머신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사색과 이런 부분을 멈추질 않아요. 자, 얼마 전에 WHO에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였죠. 3년 4개월 만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었고요.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죠. 어디 실내에 가도 마스크를 안 씁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간 통제에 대비해서. 마스크 말이 답답하잖아요. 그쵸? 여러모로 커피숍 가도 마스크를 썼었고요. 핸드폰으로 확인도 시켜줘야 됐었고요. 영어관 입장도 안 됐고요. 우리는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가서 직접 통제를 받아왔죠. CBT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힘이 없어요. 아시겠죠? 원리는 똑같다.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소비자 물가까지 전해지는 방식도, 그리고 기준금리에서 시장금리, 대출금리까지 전해지는 방식도 다 똑같더라. 우리는 맨 마지막이다. 주식도 코인도 맨 마지막이다. 우리는 늘 맨 마지막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머리에 들어가서, 설계자의 의도에 들어가서 처음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해놓고 도착지를 읽어내는 연습. 그게 뭐다? 미래를 읽는 통찰력입니다. 자, 길었는데 코로나19를 공식 해제를 선언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볼게요. 이 세계보건기구, 좀 놀라실 텐데요. 이 세계보건기구는요, 볼게요. 아론 케리아티님의 트위터인데요. 1948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회원국에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만. 회원국 국가에서만. 근데 2005년에는 민간 자금도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오늘날 WHO 자금의 20%만이 회원국에서 나오고 나머지 80%는 제약사를 포함한 민간 출처에서 나옵니다. 거대 제약소에서 나온다. WHO의 기금의 13%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나옵니다.
미국 정부보다 더 큰 기부금입니다. WHO 기부자 목록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거대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 독일의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 존슨앤존슨, 머크 또한 포함됩니다. 거대 다국적 제약사와 빌 앤 멜린다 재단. 자, 그러면서 이분이 생명윤리 건강정책의 사회에 관한 저희 글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이분의 트위터. 어쨌든 요거 언급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다? 전 세계, 잠깐 먼저 그러면 이 부분 보실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 화이자, 존슨앤존슨, 머크. 거대 다국적 제약사이죠. 이들의 주인장이 누굴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존슨앤존슨의 주인장입니다.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록, 뱅가드. 자, 그리고 화이자의 주인입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자, 그리고 우리가 맞았던 모더나 갑자기 튀어났어요. 그쵸?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자, 하나 더 볼게요. 머크.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빅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인장은 누구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감이 오시죠? 이들이 자 여기에 주인장이다. 그러면 뭐죠? 감이 오시겠죠? WHO. 누구의 자금을 받는다? 감이 오시죠? 저는 자금 출처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돈 된 놈이 쩐된 놈이 주인이니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픽션이고요.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100%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음모론이에요. 아시겠죠?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요. 2021년 기준입니다. 1조 2,805만 달러. 이것도 2021년 기준이고요. 이 중에 무려 미국 시장이 5,861억 달러입니다. 50%에 육박하죠. 2023년이니까 이거보다 더 컸겠죠. 중요한 건 이것도 숫자도 참고할 뿐이고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이 모든 산업군 내에서 가장 큰 산업입니다. 절대 기득권이 포진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 의약품 시장은 23조 1,722억 원. 정말 작죠. 여기에 세계 의약품 시장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네릭과 그리고 기술 수출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여기에 수백 개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빅팜의 바로 기사들이 다 여기 와서 파일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 규모가 작아요. 전 세계 의약품 시장 대비해서.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요. 이것 또한 참고할 뿐이고요. 1,800조, 바이오 1,200조, 케미칼 600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국 시장은 고작 23조이다. 여기에 새 역사를 써난 게 누구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전 세계 다국적 제약사들이 항체로 그 많은 시장을 다 만들어 왔어요. 바이오 의약품의 심장은 항체이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에 지금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FDA 승인 담당 직원의 폭로. 백신 제조사는 FDA의 돈줄이다. FDA가 어디죠? 한국의 식약처. 미국의 식약처가 FDA예요. FDA 예산 절반은 어디서 나오냐? FDA 절반, 미국 식약처, 그리고 유럽 식약처, 유럽 의약품청 운영 예산의 85.7%, 86%를 빅테크 제약회사가 담당을 한다. 그들은 어쩌다가 제약회사의 머슴이 되었나? FDA와 유럽의 EMA. 이들의 자금이 거대 제약사로부터 나오더라. WHO도 거대 제약사로부터 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서.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픽션일 수 있고 허구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짝퉁 기사예요. 픽션이고. 그래서 이들의 자금줄을 봤더니 어디더라? 여기더라. WHO, FDA, 그리고 EMA. 다 어디더라. 그리고 빌 앤 멜린다 시진핑 사람을 만나러 왔고 이 사람이 코로나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시겠죠? 다음 시나리오. 이거는 이제 제 시나리오 1과 2와 다른 부분이고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사람이 너무 많고요. 지구가 아픕니다. 대량 생산을 끝내야 되고요. 실물 경제를 디지털의 경제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 시스템과 모든 시스템들이 수명이 다했어요. 새로운 판이 깔려져야 됩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으로 명칭되고 있고 그 이꼬르 보다 완벽한 통제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모론을 얘기했고 100% 픽션을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코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죠. 자, 엑스알피의 가격이 1070원 근막입니다. 물량을 이쁘게 소화하고 있어요. 그쵸?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급등이 나왔다. 물량을 소화하면서 나 갈래. 여기서 한 번 더 쉴 수도 있겠죠?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쉬고 있죠? 이더리움도 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한번 달려야 될 때가 와야 되겠죠. 그래야 알테에 대한 본격적인 시즌이 돌아가겠죠. XRP가 먼저 시동을 걸었다. 얘 또한 본격적인 시동과 함께 가속 XR 페달이 밝혀줄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과 스텔라는 한 몸이다. 뿌리가 같다.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이미 가격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가격은 또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여기서는요. 같이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뿌리가 같기 때문에. 도매용 CBDC, 거액결제용 CBDC는 XRP이다. 소매용 CBDC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확장은 스텔라가 담당을 한다. 제3세계 신흥국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이들은 경쟁하지 않고 역할을 나눠서 공존을 한다. 그 부분 또한 소송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가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치를 까야 돼요. 감이 오시죠? 리플 2027년까지 250조 달러에 달하는 국경 간 지불 계획, 암호화폐 침투를 강조한다. 이거 엄청난 말인데요. 우리가 XRP에 투자하고 있는,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50조 달러. 이거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보시면은요, 좀 기사를 먼저 볼게요. 이 가치가 얼마에 달하는지. 최근 리플 보고서는 2027년까지 250조 달러에 달하는 2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 간 결제 장면에서 암호화폐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2027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3년 반 남았나요? 그쵸? 3년하고 좀 남았죠 더? 250조 달러에 이를 것 같습니다. 국경 간 결제 시장이 말입니다. 이 시장 규모만 이런데 XRP의 가치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도매용 거액결제용 CBDC를 운반하는 것은 XRP 하나입니다. 거기에 브릿지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가치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250조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31경 6천조 원입니다. 현재 XRP 전체 거래되고 있는 가치의 총합이 몇십 조밖에 안 되죠. 고작. 여기에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돼요. 최소 4개가. 그래서 조금 이따 질문사항은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제 찐 구독자님 먼저. XRP가 왕자의 자리 10년, 20년 그렇게 길지는 않겠죠? 저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27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속도가 2025년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이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게 저도 동감하고 있는 이야기다. $10,000 확률이 진 적 있을까요? 확률이 있죠. 다만 그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미 시장 규모에서 우리는 참고할 수가 있겠다. 그 가격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어둘 생각이다. 언급을 드렸죠. 시나리오 1과 2를 병행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XRP의 왕자의 자리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모습이 드러나겠죠. 이미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다음 4차 산업의 중심은 블록체인이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다. 그 블록체인의 심장은 XRP 레저입니다. 그 모습을 드러날 날이 다가오겠지요. 자, 그리고 리플 무한 발행 무한 발행이 아닙니다.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일정 가격 유지하는 게 카운터파트인 은행에도 유리한 거 아니냐. 100달러를 갈 수 있을까요? XRP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일정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가게끔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스위프트 2.0 CBDC의 시장 규모가 늘어나면 XRP의 가격도 리플의 가격도 이 도매용을 운반해 나가기 위해선 가격을 올려야 돼요. 더 많은 돈을 운반하기 위해선 얘도 가격이 올라가게끔 설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한국 원화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국경 간 결제 시장이 30조 원이 넘었었죠. 그렇죠? 2027년도 기준으로. 얘도 가치가 올라가게끔 설계가 돼야 이 프로그램을 이 많은 가치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고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가격 100달러 이 가격은 사실 저는 큰 그림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한 합니다. 이 가격은요. $10,000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다. 아시겠죠? 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 직접 보시죠. 금융 리더들이 암호화폐가 지불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고 믿는 방법. 새 판을 깐다는 겁니다. 금융 쩐주들이 말입니다. 금판의 주인들이
디지털 우선 금융이다. 디지털 뱅킹이 다 전통 트레이드파이가 일로 다 이전될 겁니다. 그리고 구닥다리 결제 레일이죠. 현재 레일은 다 구닥다리 결제 레일입니다. 맥세징 방식이고요. 현재 스위프트 방식 또한 4단계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 속도, 그리고 비용 또한 상당히 오버가 되죠. 노스트로 계좌에 자금을 묶여둬야 되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보낼 때, 누군가한테 돈을 보낼 때도 자금이 즉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청산은 추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메시징만 이동하는 시스템. 구닥다리 결제 레일이라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 페드 와이어, 그걸 뜻하는 거겠죠. 그게 페드 나우로 대체가 되듯이. 암호화 기반 결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NFT와 각종 코인들과 토큰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 결제 기반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경 간 결제의 가치는 2027년까지 2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글로벌 결제의 이점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 결제의 재무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국경 간 결제 사업에 통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로 더 빠른 결제와 비용 절감을 꼽았습니다. 핵심은 뭐죠? 금융의 지각 변동입니다. 글로벌 금융 리더의 80% 이상이 향후 3년 안에 비즈니스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 답안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중들에게. 금융 리더의 80% 이상이 향후 3년 내에 비즈니스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은 바로 CBDC이다. 여기에 토큰들과 코인들과 NFT가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이 된다. 금융판이, 지각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초기 시장에 참여자라는 거죠. 이제 그 규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을 언급을 드렸죠. 1990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시장이 100% 개방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여기 그들의 자금이 다 들어와 있죠. 그때 코스피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 주식, 채권, 환율 시장이 다 뚫렸지만 한국 시장은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 시장을 누가 예측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본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대기업으로 재탄생을 한 거예요. 미래에셋의 박현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 항체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것을 보고 세계 최초의 항체 의약품의 복제약인데 면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왜냐하면 항체는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쌍둥이도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은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고요. 제네릭, 우리가 약국에서 먹는 뭐 제약회사마다 이름이 다르죠. 감기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약들이 막 알약들이 그게 다 합성의약품인데 걔네들은 다 뭐죠? 제네릭이라고 해요. 똑같으니까. 사실 약이면서 독입니다. 독이면서 약이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은 뭐다? 이 항체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걸 봐보고 이 항체 의약품과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효능은 똑같으면서 가격은 싼 그 의약품을 만들어냈던 세계 시장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게 누구냐? 바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다. 창업주의다. 그가 여기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대기업 반열에 들어갔다. 에코프로 BM 이동채 회장도 배터리의 시장을 누구보다 빨리 예측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에코프로 두 대장이 되었다. 다 똑같아요. 그럼 뭐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이 불가해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가치로 따지면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모르기도 하고 지들이 모르기도 하고 이걸 투자의 그루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상자산, 통화 수백 년간의 통화 시스템이 끝나고 새 판에 지금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아예 새로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시장 규모가 최소 1200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에 지금 처음으로 투자하고 계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거기에 1배, 2배, 3배, 4배, 10배 먹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시장 규모만 1000배가 커진다고요. 최소.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박현주이자 서정진이자 이동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의 주인공이 나는 거죠. 그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으시겠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 SEC 위원장에 암호화폐 규제 방식 비판 서한을 보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프렌치 휠, 더스티 존슨은 수요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핵심은 뭐냐면 서한을 보낸 거고 중요한 건 뭐다? 법안이 만들어진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입법은 집행 조치보다 암호화폐 기업의 붕괴를 방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집행 조치에 의존하는 대신
기업이 규제 법망으로 들어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하게 해준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법안에 SEC의 생산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법안이 이제 나온다. 미국 하원의원 리플 소송 의회의 규제 명확성 마련 촉구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 회의만을 제출했던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 소송 결과가 의회가 투자자, 혁신가, 규제기관, 법안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명분이 필요했겠죠. 이제 법안 만들어. 적절하고 신속하게 디지털 자산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법안이 나온다. 그 세상이 법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그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크립토 불림의 트위터인데요. XRP는 9월까지 $4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월별 인상률을 따른다면 이번 달에는 1.70, 8월에는 $6, 9월에는 $4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대부분 차트 패턴이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과거에 엄청나게 상승해 나왔었죠. 이때도 엄청나게 이 패턴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엄청난 폭등. 마찬가지죠. 지금 소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법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거래량이 폭증되면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흔들기는 당연히 진행될 확률이 높겠죠. 이것 또한 에그라 크립토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XRP 가격은 $1 이상으로 보이며 분석가는 $27로 획기적인 랠리를 예측합니다. 에그라 크립토님의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트위터에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결국 이 패턴에 따라서 가격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시절은 만날 확률이 무척 높겠죠. 자, 이 그래프도 생명과 같아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여기에 심리가 반영되어 있죠. 자, 소송으로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 갈 확률이 높겠죠. 그들의 소나기 아래서. 지금은 또 하나 딱 얹어놓고 통제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죠. 고로 차분하게 기다려보시죠. 어차피 끝은 리플의 야망, 은행가를 위한 비트코인이다. 코인데스크에서 장문의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걸 블록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보셔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죠. 기존 은행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했던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리플의 야망은 은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함께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리플의 수정주의적 야심은 기존 은행들의 송금 카르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 좀 필터링이 필요해요. 다음 문명을 통째로 갈아엎어버린다. 다시 한번 금융시장의 지각판이 다 갈라지면서 새 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은 투자하신 겁니다. 자, 그와 연장선에서 2019년 9월입니다. 작동 중인 스위프트 GPI 여기에 코다 세틀러가 연결이 되었다. R3 코다 플랫폼에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스위프트를 적용한다. R3와 스위프트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R3 코다의 결제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 결제 수단으로 XRP를 채택하였다. 이 말이 의미하는 뭐다? 이미 다 연결돼서 움직여 가더라.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야기는 끝이 났다. 처음부터. 설계는 끝이 나 있다. R3는 BIS와 연결이 된다. BIS는 금권의 핵심 중의 최핵심 상단에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가치를 부여를 하니까. 바젤 1, 2, 3 프로젝트가 이미 여러 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DTCC 미국의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미국의 예탁증권결제위원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거기서 연결이 되고요. 또 다시 볼게요. 이 DTCC 미국의 중앙예탁청산기관은요. 얘는 스위프트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R3는 SBI R3 SBI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리플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ISO 20022 이 시스템을 이미 완성해 가고 연결이 진행해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도착지에 가야 되겠죠.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연결 구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도 압축 성장이 끝난 것 같다. 수축의 시대라고 본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 돈 벌면 미국으로 탈출해야 된다.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은 끝이 났습니다. 수축의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인구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 선점 라인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천 기술에서 많이 빠져 있죠. 어떻게든 돌아가긴 할 겁니다. 다만 성장이 저성장으로 가겠죠. 돈 벌면 미국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살짝 의문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다? 이미 에너지의 파동을 미국과 유럽과 일본, 여기에서 중국은 내수와 금융으로 여기 자본시장에 뚫리는 겁니다. 새로 연결되어 개방이 되는 겁니다. 중국 시장은요. 내수와 금융. 인도는 여기가 다 열리게 되죠.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적 성장에 나오는 인도 대국으로 인해서 확장해 나간다. 자, 그리고 아세안 신흥국들에게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핵심은 우리는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코인 시장에 대비하는 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하기 위한 첫 번째 해지 수단이자 생존의 본능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기는 자금이 좀 별로 없다. 초보인데 소액 투자만 한다. 겁이 난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하시면 되고요. 여유 자금이어야 됩니다. 빚은 안 되고요. 소액 투자로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항상 뭐든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하라는 마음으로 진짜로 쪽팔리지 않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흔들릴 겁니다. R&D를 미친 듯이 하시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확신이 쓰는 선 안에서만 자금을 집행하시길 바랍니다.